크리스마스 조명이 거리를 밝히는 12월의 어느 저녁, 지은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축제 분위기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선물을 교환하고 웃음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마치 아름답게 포장된 빈 상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닌 한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은이 민호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녀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첫 만남에서 민호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고 지은의 심장은 오랜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지은에게 민호의 관심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냈고 퇴근 후에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하루 일과를 물었습니다. 지은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 민호는 즉시 달려와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처음 2달간 민호는 지은을 마치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취향까지 기억했고 그녀가 무심코 언급한 책이나 음악을 다음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지은의 친구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가족들에게도 완벽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한복천을 골라왔고 아버지와는 골프 이야기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지은의 삶에 빠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완벽함 속에 미묘한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칭찬할 때 항상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이렇게 빛나지 못했을 거예요 라는 식의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지은은 이것을 그저 애정 표현의 일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호는 또한 지은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유난히 궁금해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당신을 어떻게 대했어요? 나처럼 잘해주지는 못했겠죠? 라고 물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가 나중에 사용할 비교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애 3개월째 민호는 지은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완벽한데 왜 떨어져 있어야 해요? 매일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지은은 조금 빠르다고 느꼈지만 그의 열정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우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 수지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사랑에 빠진 지은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민호의 관심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지은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라고 설명했고 지은은 이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했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라며 자신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은 투명함이 좋은 관계의 기초라고 배웠기에 주저없이 자신의 비밀번호도 공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민호는 청혼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민 그의 모습은 지은이 꿈꾸던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껴줄게요.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대답한 지은은 자신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호는 모든 결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그는 이건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은데 당신은 더 우아한 스타일이 어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정할 때는 이 친구는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초대해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민호가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완벽한 신랑이었고 하객들은 둘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첫 한 달간은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지은은 결혼 생활에 적응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요즘 당신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가 봐요. 지은은 황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팀 회식인데 그것조차 문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회사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그냥 나는 집에서 혼자 외롭게 저녁 먹고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고 지은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그녀는 회식을 일찍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은이 들어오자 시큰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돌아왔네요.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지은은 그를 위해 일찍 온 것인데 이런 반응이 서운했지만 당신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표정이 풀리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친구들을 만나려 하면 민호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프다고 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미묘하게 압박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여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남편이 요즘 힘들어해서 라고 변명하며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호의 비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 요리를 하면 맛있긴 한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만큼은 아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전 스타일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이건 당신한테 안 어울려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자르기 전에도 옷을 사기 전에도 요리 메뉴를 정하기 전에도 민호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지은은 기뻐하며 민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하해요. 그런데 승진하면 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건 내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예요. 당신도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민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쁘죠. 그냥 우리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그래요. 당신이 일에만 집중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해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니까. 그의 말에는 지지와 우려가 섞여 있어서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승진을 받아들였지만 그 기쁨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책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고 민호는 점점 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당신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남편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지은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지만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집안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일 때문에 민호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줄다리기에 밧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기분 변화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다정하게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이 오늘은 사소한 일로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조심성이 없네요. 당신 요즘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과하며 조각들을 치웠지만 민호는 하루 종일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민호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여보, 화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그러나 그의 분위기는 명백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접시를 깬 것뿐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했고 민호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의 대학 동창인 재훈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동창회 하는데 올 수 있어? 지은이 민호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재훈이요? 그 사람 전에 당신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지은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대학교 때 일이고
지금은 그냥 친구예요. 게다가 재훈이는 결혼했어요. 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혼했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지은은 황당했지만 민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나는 당신을 막을 수 없죠. 다만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여기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지은은 동창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에게 미안해,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결정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날 밤 그는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이 외에 당신한테 관심 있던 남자들이 또 있었나요? 지은은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투명하게 살고 싶어요. 지은은 대학 시절 잠깐 데이트했던 몇 명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하나하나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민호는 그 이름들을 꺼내며 지은을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승진한 거 성진이가 알면 좋아하겠네요. 그 사람 당신 똑똑한 거 좋아했다며? 또는 당신이 그렇게 입으니까 예전 남자친구들 생각나나 봐요. 지은은 자신이 과거에 대해 말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민호는 처음 며칠은 이해하는 척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퇴근하고 지쳐서 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지은은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줘요. 민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어머니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나도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남편인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도 되는 건가요? 그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조금 일찍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차려줄 것 같지 않아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더라고요. 지은은 죄책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내일부터는 저녁 준비해놓고 갈게요. 그날 밤부터 지은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저녁 식사를 미리 준비해두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병원에 들렀다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민호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랑 문자해요? 지은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답장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보여줘요. 지은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숨길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대화 내용을 읽으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민호가 요즘 어때? 라고 물었네요. 무슨 의미예요? 지은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민호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만나면 당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은은 수진이 오랜 친구라고 설명했지만 민호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수진과의 연락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수진은 여러 번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지은은 요즘 바빠서 라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사실은 민호가 불편해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주말 지은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지방에 가는 일정이었고 지은은 민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말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지은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필수 참석이에요. 안 가면 안 돼요. 민호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역력했습니다. 워크숍 전날 밤 그는 말했습니다.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나는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낼게요. 지은은 죄책감을 느끼며 워크숍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팀원들과 회의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지은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민호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회의 끝났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저녁 식사 끝났어요. 방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민호의 답장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네.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 민호는 며칠 동안 지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워크숍 재미있었어요? 그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일하러 간 건데 재미는 무슨? 지은이 대답하려 하자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진 보니까 다들 웃고 있던데요. 나 없이 그렇게 즐거웠나 봐요. 지은은 회사 단체 사진을 찍은 것뿐인데 그것조차 문제 삼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일하러 간 거예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하긴 내가 너무하죠. 주말에 혼자 집에 있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것이 처음으로 민호가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너무 외로웠나 봐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나쁜 아내라고 느꼈습니다. 민호를 혼자 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지은은 회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는 행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호가 깜짝 선물로 그녀가 원하던 목걸이를 준비해 주었고 둘은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기대하며 지은은 민호를 위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가 갖고 싶어 하던 시계였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저축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팬케이크에 과일을 예쁘게 올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도 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식탁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행복한 시절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민호의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에 민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일이 바쁘다며 민호가 많이 외로워하던데.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바빴어요. 민호의 여동생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가정도 챙겨야죠. 오빠가 집에서 혼자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던데.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해 불평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 후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은은 민호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민호는 상자를 열어보고 잠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받아요. 지은이 상자를 열어보니 귀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예뻐요. 민호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가 며칠 동안 고민해서 고른 거야. 지은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 지은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가족들한테 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빠서 당신을 못 챙긴다고? 민호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죠. 당신이 요즘 얼마나 집을 소홀히 하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일과 가정을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까지 불평을 해요? 민호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불평? 나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이 요즘 어떤지 내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나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일견타당해 보였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결혼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그 사진 속 여자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휴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수진의 목소리를 듣자 지은은 울컥했습니다. 잘 보냈어. 그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수진이 눈치챘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은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나 힘들어. 수진은 즉시 만나자고 했고 지은은 퇴근 후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지은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의 질투, 친구들과의 단절, 끊임없는 비판, 죄책감. 말하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민호가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해. 단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야.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사랑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거야. 지금 너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지은이는 어디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민호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호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당신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은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문제? 문제는 당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당신은 그걸 억압이라고 느끼는 거죠. 수진이를 만나고 왔죠. 그 친구가 당신한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수진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위치 공유 켜져 있는 거 잊었어요? 오늘 카페에 있었던 거 다 봤어요. 수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다 짐작이 가요. 지은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위치 공유는 안전을 위해 켠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시? 나는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확인했죠. 당신이 나 몰래 친구를 만나서 나에 대해 뒷담화하는 걸.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뒷담화가 아니라 내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친구한테 털어놓을 권리가 있어요.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리? 좋아요. 당신 권리 찾으세요. 하지만 나도 내 권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우리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달콤했던 순간들, 점점 조여오던 통제, 그리고 지금의 질식할 것 같은 현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배우자의 통제,
결혼 생활에서의 감정적 학대라는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들을 읽으며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증상들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고립시키기, 끊임없는 비판, 죄책감 주기, 가스라이팅, 질투와 소유욕. 모든 것이 민호가 해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처음에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인다는 것, 그들이 사용하는 러브 보밍 기법, 그리고 점진적인 평가 절하 과정,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조작이었다는 깨달음은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끝낼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러나 막상 민호를 마주하자 그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인사를 건넸고 어젯밤의 싸움은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차갑게 이혼을 언급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은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고 지은에게 안전계획을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두세요. 지은은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은행에 들러 자신만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민호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었어요.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어젯밤 일은 미안했어요.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저녁을 먹으며 민호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의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장모님,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행이네요. 이번 주말에 같이 병문안 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시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사가 말했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긴장 조성, 폭발, 화해, 허니문 기간, 그리고 다시 긴장 조성. 일주일 후 민호의 태도가 다시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지은이 변명하려 하자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다시 할게요. 어차피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의 직장 동료 준호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내일 회의 자료 좀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누구한테 답장해요? 회사 동료예요. 내일 회의 준비하자는 거예요.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준호요? 그 남자 당신한테 관심 있는 거 몰라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냥 동료예요. 일 얘기하는 거라고요. 민호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뭐 숨길 게 있어요? 보여줘요. 숨길 건 없지만 이건 내 프라이버시예요. 지은이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우리 사이에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요? 당신 지금 뭔가 숨기는 거죠? 지은은 지쳤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일 얘기밖에 없어요. 민호는 대화 내용을 읽고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답장할 때 내가 볼 수 있게 해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며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날 지은은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대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은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떠날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말이 맞았어. 나 도움이 필요해. 수진은 즉시 만나자고 했고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상담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지은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교묘하게 그녀를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굉장한 소식이 있어.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뭔데요? 나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됐어.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준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축하해요. 그래서 더 바빠지겠네요. 지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예요?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당신 일 때문에 힘든데 이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지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뻐해 주길 바랐어요. 내 성공을 함께 축하해 주길 바랐어요.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성공? 당신이 성공할수록 우리는 멀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게 안 보여요? 그날 밤 지은은 또다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결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가 작고 의존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은은 프로젝트 팀과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리더로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팀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직장에서만큼은 그녀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있는 이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어요. 문자 보냈잖아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다예요? 나는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어요. 지은은 피곤했습니다. 여보, 내가 늦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드시지 그랬어요? 민호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먹으라고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요.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 내가 일하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미래? 당신은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좋아요. 이제 알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면서도 한마디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런 침묵의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민호는 지은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사과하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새겼고 자책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짐 쌀 시간 줄게요. 여기서 나가세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소유욕 강한 사람으로 본다면서요. 그럼 나 없이 사는 게 낫겠죠. 나가세요. 지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민호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결정했어요. 이혼하죠.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녀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민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네,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민호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민호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버림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떠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완전한 통제를 얻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그녀의 눈을 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의존적이 되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었는지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와의 다음 세션에서 지은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이 관계에서 당신은 행복한가요? 지은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인정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지은의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며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임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에게 말하지 말까? 그러나 부부 사이의 비밀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결국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민호는 저녁을 먹다 말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승진요? 네, 임원으로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이건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이에요. 민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당신은 나보다 높은 직급이 되겠네요.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겠고. 지은은 그의 말투에서 불편함을 감지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잖아요.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좋은 일?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공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호는 아내 덕분에 사는구나 라고 하겠죠.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누가 더 성공하든 함께 기뻐해야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 당신은 혼자 다 하잖아요. 나한텐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고. 지은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의하면 뭐해요? 어차피 당신은 반대할 거잖아요. 민호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요.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어차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왜 상의하는 척해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 허락을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인생 사세요. 나 없이.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밖에서 바람 쐬고 올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지은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인연, 처음에 행복했던 순간들, 점점 어두워진 날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아니, 내가 너한테 갈게. 주소 보내줘.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가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그 순간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당신이 수집한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은은 그동안 민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상담 기록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혼 서류를 보내다니. 민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이에요. 이혼할 거예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지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다정하게 나오며 그녀를 끌어들이려는 것을.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끝이에요.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가두려고만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곧 울면서 돌아올 걸. 안 돌아가요. 절대로.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여러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메일, 회사 전화, 지은의 부모님을 통해. 그는 때로는 애원했고 때로는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알아요? 이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그냥 이야기하자고요. 지은은 상담사의 조언대로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정말 자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그러나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를 구할 의무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민호의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지은에게 보여준 SNS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로운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신감, 안도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 그는 죽을 것처럼 애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타겟을 찾은 것입니다. 수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봤지? 그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는 통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호가 사랑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재산 분할에 합의했고 빠르게 이혼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 지은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짜 자유를. 그날 저녁 수진과 몇몇 친구들이 지은을 위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친구들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친구 중 하나인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어때? 후회되지 않아?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왜 진작 못 떠났나 싶어.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 알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 잊어버렸어. 이제야 다시 찾아가고 있어. 수진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넌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잠시 그걸 잊었을 뿐이야. 다음 몇 달은 지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계속 받으며 트라우마를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호가 나타나 그녀를 비난하는 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악몽은 줄어들었습니다. 지은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갔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고 주말에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지은은 자신감 있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정말 빛나 보여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은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시간 낭비라며 못마땅해 했던 취미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최근 세션에서 물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깨달음이네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나를 잃지 않는 사랑,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할 거예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은은 민호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새 아파트는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이 집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공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읽고 싶었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다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지은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며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어? 네, 엄마.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기뻐.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알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